지난해 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 155조 원, 2024년에는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이 중에서 한국이 절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세계 1위였던 일본은 현재 17.4%까지 대추락하여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특히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LG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동안 많은 수의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세계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로는 재팬 디스플레이, 샤프, 파나소닉 LC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샤프는 이미 대만 홍하이 그룹에 팔려 나갔고, 그나마도 가능성이 보였던 곳이 재팬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도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합작으로 중소형 LCD 사업을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놀라운 속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미국의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을 아이폰에 써주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아직도 애플에 1조 원 넘게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애플이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지역별 실적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 지역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전체의 66%에 육박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최근 4년간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영업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올해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이미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하나였던 화웨이가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가 애플의 스마트폰 고가 판매 정책으로 판매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빠르게 악화된 것인데, 보시면 올해 2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10%까지 추락해서 중국의 화웨이보다 6% 낮아졌고요. 샤오미와 오포보다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까지 감소하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이폰용 LCD에 올인한 회사이다 보니 최근 스마트폰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OLED는 너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받아 쓰고 있고, 기껏 해봐야 애플워치의 OLED 스크린 정도만 재팬 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낮아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라면 무조건 사주겠다는 정도는 해줘야 재팬 디스플레이에 희망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 사죄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도 어둡고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지난달에 하쿠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앞으로 판매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의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도 대만의 푸봉 금융그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고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6,8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던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과 홍콩의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마저도 돌연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중 대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중국과 홍콩 펀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은 자신들이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기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이에 반대하면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구세주 애플이 긴급으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400억 원을 수혈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6000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사들은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재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로이터 통신은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9천억 원 중 75%를 투자해주겠다고 한 중국 투자회사 하베스트 그룹이 투자를 철수한 것은 재팬 디스플레이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재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너무 늦었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있다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중국 펀드들과 협상을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의 편집팀을 둔 기술 전문지 테크레이더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되는 OLED 스크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OLED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장착되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일본인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지사시에 살고 있는 46세 남자는 중국 펀드가 투자를 철회해서 놀랐다며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식을 팔아버릴지 고민해야겠다 라고 전했고요. 도쿄에 거주하는 75세 일본인은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운영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며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인들조차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LCD는 좋게 말하면 오래되어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식 기술로 OLED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중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LCD보다 O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 더 잘 보이며 더 얇고 더 잘 휘어지고 구조도 단순해서 향후 원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픽셀들이 각자 빛을 내기 때문에 LCD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죠. 이제는 매출 6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까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애플에게 2조 원을 빌려서 아직도 1조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만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9천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펀드가 이마저도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재팬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도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였는데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92.5%가 폭락하였습니다. 2014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최근 5,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 넷마블, KT 정도의 기업이 5년 반 만에 보령제약, 세방전지, CS윈드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된 것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츠키자키 요시유키 CEO는 9월 30일자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만 1200명 정도의 재팬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과 관리직들의 급여와 상여금이 감액되죠. 대표는 60%, 일반 사원의 상여금은 15% 차감되는 등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를 살리려면 애플이 2,4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거나 일본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계속 자금을 수혈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에 밀려 완전히 낙오된 재팬 디스플레이가 애플을 만나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중국의 말바꾸기 기술에 큰 쇼크를 받았고 중국의 물리학 공세와 한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대한민국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중국의 말바꾸기 신공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오늘은 AFC U23 챔피언십 준결승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월 22일 대한민국은 호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11분 김대원 선수와 31분 이동경 선수가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며 2대 0으로 승리해 대회 결승전에 진출함과 동시에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호주를 꺾고 이번 대회 오전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한 한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8회 연속 본선 진출로 이 부문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가 있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 진출 확정으로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948년 런던과 1964년 도쿄올림픽을 포함하면 통산 11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사우디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준결승에서 2018년 대회 우승팀인 우즈베키스탄을 1대 0으로 꺾은 사우디는 24년 만에 올림픽 본선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호주 올림픽 대표팀은 작년 11월 14일 중국 초청으로 열린 충칭 대족석가컵에서 중국 올림픽 대표팀을 5대 1로 이겨 대회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호주를 꺾고 결승에 진출한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중국 현지 댓글 반응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한국이 호주를 꺾으면 9회 연속 올림픽에 진출하며 한국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이미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과 경기 전 댓글 반응 준비했습니다. 우즈벡이랑 한국이 결승에서 만나면 우리 올림픽 국대는 또 자기 위안 할 수 있겠네. 괜찮아. 우리는 비싼 외국인 용병들이 있잖아. 우즈벡 떨어짐. 닭백숙들도 할 말이 있겠어. 조별리그 상대팀들이 어떤 팀들이었어? 다들 4강 진출한 팀들이었는데 중국 올림픽 대표팀이 진출하고 싶다고 진출할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하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중국 국대가 4강에 진출하려면 동아시안컵 4강 대회밖에 없다. 또 팩폭이네. 우리는 팬더컵이 있잖아. 완전 질투나네. 이게 바로 중국 축구와 한국 축구의 진짜 차이야. 쪽팔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중국 축협. 힘내라 한국. 축구 분야에서 너희들을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어. 우리가 연속으로 올림픽 진출 못한 기록이 더 찬란하지. 중국이 죽음의 조였네. 토너먼트 진출 못한 이유가 있었어. 우리 국대는 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국 자격이 아니었으면 올림픽은 진출도 못 해봤을 거다. 88 서울 올림픽 때 진출했었음. 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소림 축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증명했지. 호주 캥거루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해. 이렇게 질투나는 소식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생중계 방송이 없는 것 보니 배가 많이 아픈 게 틀림없네. 우리는 연속 9번 올림픽 진출 못했어. 우리에겐 현명하신 축협이 있으니. 반성문 3000자 중에 2900자는 한국과 우즈벡이 왜 강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면 되겠다. 중국 팀이 떨어지면 중계 안 하는 거냐? 같은 대륙 최고의 U23 경기인데 이건 진짜 할 말이 없다. 한국 승. 한국 2대 0 호주. 한국이 호주 발라버리지. 한국이 무조건 지지. 이번 대회 캥거루들은 아마 한국을 이길 수 없을 거야. 호주가 1대 0으로 이겨서 결승 진출. 뭐라는 거야. 기껏해야 한 골 차로 이길 듯 비길 가능성이 커. 준결승에 무승부가 있냐? 연장전 가기 전에 90분 경기에서 비긴다고. 오세훈이 어쩌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대표팀을 괴롭게 만들겠어. 아니, 이게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호주는 우리 국대보다도 못하네. 편파 판정이네. 페널티킥인데 골킥으로 바꿔버렸네. 심판이 호주에 이긴다에 건 거 아니냐? 2번의 페널티킥을 주지 않네. 심판 어디 나라 사람이냐? 오세훈은 엑소 아니야? 이번 경기는 확실히 한국이 먼저 골을 넣을 거야. 호주는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준결승에 진출한 거지? 나 레몬 먹었다. 한국 이번 U23 대표팀의 팀워크와 볼 컨트롤, 테크닉이 정말 강하다. 골대 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우리 중국 국대와 경기했을 때 한국은 7명이 교체였다고. 이 공격은 정말 입체적이야. 중간에 받아주는 선수가 있고 사이드에서도 도움을 주는 선수가 있고 페널티 에어리어 주변에는 세컨볼 받아줄 선수도 있었어. 이 골은 우리 국대였으면 못 넣었을 수도 있어. 인정? 호주 플레이를 보니 중국보다 못하네. 벌써 들어갔어야 했지.
한국은 진짜 강하다. 호주가 한국한테 어떻게 이렇게 털리지? 너가 호주한테 물어보던가. 보니까 우리 국대가 호주보다 잘하네. 5년 전에 한국이 1대2로 캥거루한테 졌었는데 한국이 성장한 게 아니라 호주가 일본, 한국, 이란에 비해 뒤떨어진 것 같아. 한국은 2군으로 우승하는 거야? 지금의 호주는 1도 강하지 않아. 우리가 더 약한 것 뿐이지. 정말 짜증나네. 아야, 볼수록 부럽고 배 아프다. 진짜 질투난다. 호주가 한국한테 이렇게 발리는데 중국팀을 생각해봐라. 말을 말자. 앞으로 만두 먹을 때 식초도 필요 없겠다. 전반은 방코트였어. 호주를 둘러싸고 공격했지만 위협적인 슈팅이 없었을 뿐. 솔까 우리 중국 국대가 1차전 한국과 경기했을 때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한다면 호주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이 기회를 잘 살리면 더욱 강해질 듯. 지금 5대0은 됐어야 했어. 골 장면을 보면 호주는 진짜 안 되겠다. 한국이 만약에 이강인까지 데리고 왔으면 지금보다 훨씬 무서웠을 거야. 이 U23 한국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대성통곡하게 만들 수 있을 듯. 정말 억울한 중국팀. 부럽다. 노란색 유니폼의 호주가 노란색 유니폼의 우리 중국 국대보다 못하네. 한국의 축구 매너는 토 나오지만 축구 기술은 정말 개쩐다. 넘사벽 클라스. 우리 중국 국대도 극장골 1점 차로 아쉽게 졌는데 호주는 뭐지? 한국은 정말 안정적이다. 5연승으로 결승 진출하네. 우승하겠어. 골 결정력을 높여야 할 듯. 그랬으면 진작 학살했을 듯. 짱위닝의 부상만 아니었어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있었는데. 옆집 빵간의 아들은 기말고사에서 또 100점을 맞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과락 면하기도 어렵네. 내 생각에는 이 U23 한국 올림픽 대표팀이 한국 국가대표팀보다 잘하는 것 같아.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덩치도 좋고. 내 생각에 현재 아시아 성인 국가대표 1등은 일본, 2등은 한국, 3등은 이란, 4등은 카타르인 것 같아. 이 한국팀이 태극호의 미래 희망이다. 한국이 우승하고 우즈벡이 3등? 이 연극의 줄거리를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과 경기했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아냐? 경기 전에 중국은 신경도 안 썼기 때문이야. 전술 배치마저도 안 하고 마음대로 공 찼을걸? 너가 한국이라면 중국팀을 신경 쓰겠냐? 중국팀은 베트남도 못 이기는데? 한국팀은 중국과의 경기에 주전 7명이 안 나왔잖아. 한국팀은 정말 안정적이야. AFC U23 챔피언십 개막 이후 한국팀은 매 경기마다 6명에서 7명의 선수를 교체로 돌렸어. 저번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단번에 8명을 교체했고 매 경기 전 브리핑 때 선발 라인업을 미리 발표해서 상대팀과 겨뤘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후보 선수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한국은 죽기 살기로 싸운 우즈벡을 발라버렸단 말이지. 지금 이 한국팀은 아시아에서 거의 적수가 없다고 보면 돼. 찐 축구팬이네. 보기엔 거물급 스타가 없는 것 같던데 한국에 메시가 왔나 모르겠네. 있지. U20 월드컵 MVP 이강인 그리고 독일 2부 리그의 백승호. 이 두 사람이 한국 올림픽 국대의 진정한 미들 핵심이야. 이번 대회에는 안 뽑았음. 안 뽑은 게 아니라 클럽에서 안 놓아준 거지. 작년 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던 한국 U20 대표팀이 더 무서워. 다음번 올림픽 대표팀의 주요 구성원이 될 거야. 현재 한국의 어린 축구 선수들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야. 한국 올림픽 대표팀 감독 몇 명을 영입해서 축협에 넣자. 이런 상대는 정말로 무섭지. 완전체의 일본이 한국과 실력이 비슷하겠네. 일본이 더 강하지. 한국은 정말 강하다. 호주보다 실력이 한 단계는 더 높더라. 데이터 보면 정말로 압살했음. 한국의 기술은 탄탄하고 투지도 강해서 우승은 한국이 할 것 같아. 서아시아 애들이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말이야. 한국 정말 잘 차더라. 테크닉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내공이 엄청난 것 같아. 한국 정말 잘하더라. 경기 흐름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엄청나던데? 황인종이 백인종을 쩔쩔매게 가지고 노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쾌감이 쩔더라. 한국 깔 때는 정말 무섭게 까면서 오늘은 황인종이라고 하면서 엄청 빨아주네. 오늘의 댓글에는 의외로 한국 욕하는 사람들이 없네.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며칠 전만 해도 한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하지 않았었나? 앞으로 우리 국대는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다. 느낌 두 글자는 빼야지. 자신감을 가져. 느낌이라는 말은 빼고. 한국이 한 단계 더 높지. 자신감을 가져. 한 단계는 5단계로 바꾸고. 한국이랑 비교하지 마라. 먼저 베트남이나 이기고 와서 다시 말해라. 한 발 한 발 가자.
느낌? 너는 10년, 20년 후에도 그 느낌이 계속 올 거야. 이게 바로 아시아 축구의 최정예 부대지. 우리 중국은 축구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중국은 웃을 소의 소림 축구지. 한국이 무조건 우승해야 한다. 그래야 닭백숙들이 자기들이 2등이라고 생각하지. 한국한테 졌으니까. 이 한국팀의 앞날이 창창하겠어. 임팩트도 있고 실력도 있고 체력도 좋고 기술도 뛰어나고 게다가 끈기도 넘쳐. 하나 알아야 할 건 이게 최강 한국팀이 아니라는 거야. 이강인, 백승호, 이승우 등 유럽파 선수들은 이번 대회 참가하지도 않았음. AFC 챔피언십 우승하는데 걔네들까지 필요하지도 않음. 중국은 단지 마지막 3분을 못했어. 다른 나라 U23 보고 있으니 부럽고 질투나네. 중국과 같은 조의 한 팀은 우승하고 한 팀은 3등하면 중국은 어렵지. 이렇게라도 자기 위안을 할 수밖에 없다. 국대 돼지들은 90번 연속으로 올림픽 진출 못할 거다. 새해에 이렇게 재수없는 소식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첫 번째는 한국, 두 번째 중국 축구 관련 소식. 기술, 전술, 체력, 심지어 힘으로도 백인을 발라버렸다. 아시아 빛이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다. 한국 대 캥거루 2대0, 한국 대 국대 돼지 1대0. 이것으로 국대 돼지 대 캥거루 1대0이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듣기 힘든 말 좀 할게. 한국은 아시아의 빛. 한국이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불리는 거 인정?